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은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의사 남편이 개업하기까지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뒷바라지를 하다 이혼당한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의대 졸업을 앞두고 있는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했는데요. 4년 동안 연애를 했고 결혼 생활은 6년 정도 했어요. 무려 10년이에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는 한 번도 헤어지지 않고 함께했죠. 저는 이제껏 저와 남편이 끈끈한 사랑으로 맺어졌다고 생각했어요. 왜 힘든 시기를 같이 극복한 사이는 결코 헤어질 수 없다고 하잖아요. 저는 남편이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4년간의 펠로우, 그리고 개인병원 개업까지 그 힘든 시기를 전부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솔직히 지켜본 수준이 아니라 헌신했어요. 정서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제가 헌신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형외과 개업 날짜를 잡은 뒤에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심한 말을 하면서 이혼을 하자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남편에게 헌신한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겠다며 화를 냈지만 결국엔 웃으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리고 저의 복수가 시작되었죠. 제 복수에 남편은 피눈물을 흘렸어요. 제 복수가 궁금하시죠? 지금 시작할게요. 저는 음악이 흐르는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음악이 흐른다는 것은 말 그대로예요. 매 순간 저희 가족은 음악과 함께였거든요. 가장 오래된 기억을 떠올려 보자면 저희 가족이 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는데 스피커를 통해 부드러운 리듬의 대중가요가 흐르고 그 가요를 부모님이 앞좌석에서 흥얼거리는 장면이에요. 그 정도로 저희 가족은 음악과 항상 가까이 지냈어요.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 저희 부모님이 음악을 배운 전문가이기 때문은 아니에요. 솔직히 저희 부모님은 전문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음악을 배운 분들은 아니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하모니카, 통기타와 같이 여러 악기를 독학할 만큼 음악을 사랑하세요. 게다가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반회사를 다니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빠에게 지지 않아요. 엄마는 악기를 다루지 못하지만 어릴 때부터 음반 매장을 방앗간처럼 매일 드나들 정도로 음악을 사랑하는 분이세요. 특히 엄마는 음악을 편식하지 않죠. 클래식이든 대중가요든 락이든 팝이든 모든 장르를 좋아하는 음악소녀예요. 그런 두 분이 처음 만난 장소는 통기타 동아리예요. 아빠는 통기타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연주를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엄마는 한 번 더 악기에 도전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동아리에 가입해 만나게 되었죠. 아빠는 엄마의 둘도 없는 통기타 선생님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엄마는 통기타를 잘 치지 못하지만 그런데도 아빠 덕분에 그때 무척 재미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단숨에 사랑을 키웠고 결혼을 했고 어렵게 제가 태어났어요. 저는 부모님이 결혼을 하고 5년이 지나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결혼 직후부터 아이를 준비했는데 쉽사리 챙기지 않았어요. 몇 번의 유산을 경험하면서 포기할까 생각도 했어요. 부모님은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암울한 시기였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보통 그 사람을 닮은 아이를 갖고 싶어 하니까요.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행운처럼 제가 생겼어요. 부모님은 저를 무척 귀하게 키웠어요. 어렵게 온 아이인 만큼 모든 정성을 쏟았죠. 그러면서 부모님은 딱 한 가지를 바랐어요. 여보, 우리 아이가 음악을 우리처럼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그래요. 음악은 삶을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 매일 좋은 음악을 들려주자. 아무래도 음악을 가까이 하면 친숙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친숙하면 정이 드니까. 오늘은 이 음악 어때요? 그렇게 부모님은 저에게 매일 좋은 음악을 들려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저는 음악을 사랑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연스럽게 음악이 삶의 일부가 되었죠. 간단하게 노래를 부르는 것뿐 아니라
어디서든 음악을 찾았고 떠올렸어요. 음악과 함께 지난 일들을 기억하는 일도 부지기수였죠. 게다가 피아노는 저에게 아주 만만한 놀이였어요. 저희 집에는 늘 악기방이 있었어요. 한 3번 정도 이사를 했는데 옷방은 없어도 악기방은 늘 있었죠. 거기엔 아빠가 결혼을 하면서 가져온 몇 개의 악기들이 있었어요. 하모니카, 통기타 3개, 피아노, 그리고 텐테이블이 있었죠. 그 중에서 피아노는 어린 시절부터 아빠와 할 수 있는 쉬운 놀이였어요. 그냥 건반만 치면 되잖아요. 그렇게 저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접했고 나중엔 꿈이 생겼어요. 아빠, 피아노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있지. 그런 사람을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거야. 피아니스트? 그럼 나 피아니스트가 될래요. 정말? 피아노가 좋아요. 건반을 누르면 예쁜 소리가 나잖아요. 아빠가 그때 제 머리를 쓰다듬고 꼭 안아주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저는 그렇게 피아니스트의 꿈을 키웠고 그 꿈을 누구보다 부모님이 좋아하셨고 지지해 주셨어요. 특히나 아빠는 다니던 음반회사가 망해 실직한 뒤에 가진 돈을 모두 털어 어릴 때부터 꿈꾸던 악기사를 차렸어요. 주로 피아노, 현악기를 취급하는 악기사였죠. 기존에 있는 악기사를 인수받은 거여서 리모델링을 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아빠는 가게에 작은 방을 만들어 그곳에 피아노 하나를 두었죠. 설이나, 여기서 뭐든 연습해라. 여기는 아빠 가게니까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 그때 저는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빠에게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매일 하교를 하면 아빠 가게로 가서 피아노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은 피아노를 전공하면서 힘들었던 순간마다 힘이 되었어요. 물론 엄마도 저에게 많은 힘이 되었어요.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엄마지만 엄마는 저 때문에 피아노에 대해 공부하고 그걸 저에게 알려주었죠. 그리고 늘 저의 연주를 피드백해 주셨어요. 때로는 너무 객관적이고 냉철한 피드백이어서 가슴이 아플 때도 있었지만 엄마의 그런 조언은 다 피가 되고 살이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순탄하게 학사를 졸업하고 유학을 가 타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멋진 피아니스트가 될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러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올인 헌신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그때는 대학교 4학년 1학기 정기 연주회였어요. 당시 저는 독주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죠. 거의 후반부였어요. 매번 그렇지만 저는 연주를 앞두고 긴장하고 조금 예민했죠.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하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피아노를 쳤어요. 그리고 제 순서가 되어 피아노 앞에 앉았죠. 건반에 손을 올리는 순간 악보를 보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였어요. 그날 연주는 제가 느끼기에도 정말 좋았어요. 리듬도 속도도 감정도 정말 완벽했어요. 흠잡을 게 없었죠. 그렇게 저는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연주를 마치고 뒤풀이를 하러 갔어요. 모두 제 연주에 대해 칭찬을 하고 있었어요. 설이나, 오늘 연주 너무 좋았다. 특히 난 그때 감정선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역시 수석은 다르다. 교수님이 예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 야, 그래도 공부까지 잘하는 건 아니지. 너 이대로 임용 볼 거야? 아니면 대학원? 글쎄요, 아직 더 공부하고 싶긴 한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학과 사람들이 저에게는 뭐가 어울리는지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한가운데 앉아 있었죠. 그때 저와 친한 선배가 뒤풀이 장소로 들어왔어요. 어떤 처음 보는 사람과 함께요. 선배 왔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벌써 다들 한잔했는데. 그런데 누구세요? 아, 오늘 공연 본 친구. 고등학교 친구야. 우리 학교 다녀. 옆에 의대 졸업반. 와, 선배가 의대 사람도 다 알아요? 고등학교 친구라니까. 선배, 이 친구 잠깐만 여기 앉았다 가도 되죠? 잠깐? 아주 오래 계셔도 됩니다. 술이랑 다 편하게 드세요.
선배를 따라온 친구는 얌전하게 자리에 앉아 물만 마셨어요. 별다른 말도 안 했고 계속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죠. 잘 보니 애초에 음악 이야기를 하는 저희 틈에 낄 정도로 조예가 깊은 것 같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잠깐 무리해서 빠져나와 화장실에 갔는데요. 화장실에서 나오니 선배 친구가 가게 앞 의자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너무 저희끼리 아는 이야기만 해서 재미없으시죠? 아니에요. 저도 음악 좋아해요. 오늘 연주 잘 들었습니다. 쑥스럽게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연주였어요. 솔직히 전공자분들보다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한편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음악에서 희노애락이 느껴진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공연하면 또 오세요. 혹시 졸업하면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더 공부하고 싶기도 하고, 바로 관련된 일을 하고 싶기도 하고, 사실 경험도 무시 못하잖아요. 더 공부를 한다면 아무래도 유학이겠죠? 욕심을 부리자면 그렇겠죠. 제 말에 선배 친구는 조금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조금 아쉬워서요. 뭐가요? 사실 그 전부터 호철이가 공연 보러 오라고 했었거든요. 그 전이라면 언제요? 예과 때도 그랬고 늘 오라고 했어요. 연주 있을 때마다. 그런데 그때마다 공부할 거라고 가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너무 후회하는 중이에요. 왜요?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것 같지 않아요? 네? 누구를요? 우리요, 우리. 조금 더 일찍 만나서 알아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왜요? 뭐, 저 같은 사람이 많았을지도 모르지만 연주하시는 모습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더 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올해밖에 시간이 없네요. 제가 너무 늦게 보러 온 탓이죠. 저는 술도 마시지 않은 남자가 주정을 부리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말하고 가게로 들어갔죠. 가방을 챙겨서 나왔어요. 가방을 챙겨온 모습에 선배 친구가 동그랗게 눈을 뜨고 저를 보더라고요. 뭐예요?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할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잘 맞는지 아닌지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웃으며 서둘러 가자고 말했어요. 지금 이러고 있으면 공연 시간 늦어요. 공연이요? 오늘 제가 좋아하는 인디밴드 공연이거든요. 같이 갈 사람 없어서 안 가려고 했는데 잘 됐네요. 그런 음악도 들어요? 저희 엄마 닮아서요. 음악엔 편견 없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뭔데요? 음악에 편견이 없으니 사람한테도 편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본 사람이랑 공연 보러 가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자가 우뚝 섰어요. 그리고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편견이 있어도 저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요. 아니, 편견이 있는 사람한테도 저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저희는 의대와 음대 사이에서 꽤나 유명한 캠퍼스 커플로 불렸어요. 교수님들도 아는 분들은 다 아셨죠. 왜냐하면 저는 수석이었고 남편도 꽤 공부를 잘한다고 알려진 학생이었으니까요. 저희는 연애를 하면서도 기존 성적을 유지하며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커플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저는 사랑 때문에 유학도 임용고시도 포기하고 잘 아는 선배의 피아노 학원에 교사로 일했어요. 그리고 2년 정도 돈을 모아 대출까지 껴서 학원을 차렸어요. 학원은 잘 됐어요.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고 1년 정도 꾸준히 홍보하고 나니 나중엔 입소문을 타서 수강생이 넘쳤어요. 다른 교사를 뽑아야 할 수준이었죠. 하지만 저는 일단 돈을 더 모으고 싶어서 혼자 해결하고 있었어요. 몸은 지치고 힘들었지만 계좌에 들어오는 돈이 저를 힘나게 했어요. 그리고 쌓이는 돈을 보니 저는 결혼이 하고 싶어졌어요. 뭐? 결혼이 하고 싶다고? 이게 왜 갑자기 뜬구름 잡는 소리야? 우리 아직 28이야. 그리고 니네 오빠 아직 레지던트 2년 차잖아.
게다가 펠로우도 경험해보고 개헌한다며? 그런데 결혼을 하겠다고 할까? 그래, 우리 결혼하기엔 아직 너무 어려. 너도 학원 차린 지 1년밖에 안 됐잖아. 결혼하려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던데? 그래, 앞으로 개헌도 할 생각이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모으고 있을 텐데. 내가 생각하기엔 네가 결혼 이야기 꺼내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 내가 모은 돈 있잖아. 그거 가지고 하면 되지. 나도 오빠한테 부담 주면서 결혼할 생각은 없어. 야, 왜 그걸 다 네 돈으로 해? 결혼을 한다면 당연히 니네 오빠도 써야지. 결혼하는데 드는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니라니까. 몇 천씩 깨진다고. 그리고 둘이 같이 하는 결혼이잖아. 너만 하는 결혼이 아니라. 그런데 왜 네 돈만 쓸 생각을 해? 그래도 난 이미 내 학원 있잖아. 이제 크게 들어갈 데도 없고. 네 말대로 오빠 개원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나 이번 주에 오빠 하루도 못 봤어. 한 번도 못 봤다고. 그래도 결혼하면 집에 들어올 때라도 볼 것 아니야. 옆에서 직접 도와줄 수도 있고. 다들 이런 마음으로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 너 언제부터 그렇게 헌신적이었니? 전에 연애할 땐 안 그랬잖아. 군대 기다리는 것도 답답하고 해바라기 될 것 같아서 헤어졌잖아. 그랬더니 가 갑자기 왜 그래? 맞아, 너 엄청 변했어. 대학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도시락이며 간식이며 싸들고 찾아가질 않나. 그것도 고작 한두 시간 보러 말이야. 너는 필기 공부할 것도 없는데 옆에서 책 읽는다고 도서관 따라다니고. 그 시간에 실기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야, 그것만 그래? 기숙사 안 들어오고 맨날 쟤네 오빠 사는 고시원 들어가서 쪽잠 자는 거 깨워주고, 집에 있는 반찬 덜어다가 가져다 주고, 부모님 챙겨 먹는 영양제며 홍삼도 갖다 바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난리다 난리야. 지금은 안 그러지? 야, 그럼 맨날 싸구려 햄에다 밥, 김에다 밥 먹는 걸 어쩌니?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내가 사서 주지. 그때는 돈이 없었잖아. 그때만 돈이 없었어? 너 선배 학원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 그땐 학원 차리려고 돈 모은다고 그랬지. 정말 너희 부모님이 보살이셔, 보살이야. 너희 부모님은 니네 오빠 싫어하진 않으시니? 나라면 무지 싫어할 것 같은데. 싫어하진 않으셔. 뭐 얼마 전에 유학 안 간 진짜 이유가 오빠 때문이라는 거 알았을 땐 좀 충격받으시긴 했지. 그걸 이제서 하셨어? 그동안 말을 안 했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말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으면 말해야지. 안 그래? 그러게. 비밀로 한다는 건 네가 찜찜하다는 걸 아는 거다. 아이 참, 다들 왜 그래. 내가 오빠랑 결혼하는 게 싫어? 왜 자꾸 트집만 잡아. 우리는 네가 변한 게 이상해. 그렇게 피아노만 고집하던 애가 꿈도 포기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니네 오빠한테 맞추잖아. 지금에서야 맞는 짝을 만난 거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안 하던 짓을 계속하지. 말이라도 못하면. 아무튼 절대 네 돈으로만 결혼식 하지 마. 나는 완전 반대야. 그러면 나 네 결혼식에 참석도 안 할 거야. 차라리 니네 오빠 집에다 결혼하고 싶으니까 돈 달라고 그래. 돈은 내가 말해서 우리 오빠 사정 다 알면서. 알지. 아버지는 수술 부작용으로 30년 전에 편마비로 고생하시고, 그래서 어머니는 혼자서 식당 주방일 하면서 사남매 키우시고, 누나는 가정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 자퇴하고 일 시작했고, 형은 공부 잘하는 네 오빠 때문에 대학 포기하고 이랬고. 맞아. 그래서 누나랑 형 덕분에 오빠는 의대 갈 수 있었고, 죽어라 공부해서 장학금 받으며 졸업했어. 물론 매번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나는 오빠 집에 그런 이야기 못해. 오빠 의사 만들어준 것만으로 난 감사해. 열려나셨다 열려나셨어. 오빠는 너를 만난 걸 천운으로 생각해 한다니까. 어떤 여자친구가 그렇게 해. 요즘 세상에 너처럼 헌신하는 애가 어딨어? 게다가 네가 오빠한테 사준 옷이며 신발이며 그게 다 얼마야. 그렇게 비싼 브랜드는 못 사줬어. 나도 용돈 받고 아르바이트 해봤자 몇 시간 했겠어. 그래서 비싼 건 못 사줬지. 야, 그래도 저번에 오빠만 낡은 노트북 쓴다고 노트북 사줬잖아. 아무나 그렇게 해주는 줄 알아? 사실 그때도 엄마한테 조금 빌려서 산 거다. 물론 지금은 갚았지만
아, 이것도 어머니 모르시지? 알았으면 결혼한다고 해도 반대했을 거다. 그랬을까? 지금도 반대할 수도 있어. 누가 딸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는데 좋아하겠니? 데이트할 때 니네 오빠 계산하긴 했니? 편의점에서 뭐 살 때? 길거리 음식 먹을 때도 냈고, 그래도 고시원에서 밥 먹을 때가 더 많았으니까. 고시원은 내가 알기로 밥은 무료로 준다던데? 맞지? 그리고 반찬은 네가 집에서 가져온 거였을 테고. 에이, 그래도 우리 오빠 내가 해주는 걸 얼마나 고마워하고 또 미안해한다고. 그거면 됐지. 안 그래?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고? 해야 할 것 같아.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라도 얼굴을 봐야 내가 살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정말로 남편에게 결혼을 하자고 졸랐어요. 친구들의 말대로 남편은 당황하더군요. 무슨 결혼이야, 갑자기? 갑자기라니, 우리가 이제 4년이나 만났는데. 오빠, 4년이면 결혼하기에 조금 늦은 거라는 말도 있어. 누가 그래? 연애도 너무 길면 안 좋대. 그러니까 하자. 우리 같이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 매일 얼굴도 볼 수 있고, 내가 속옷이랑 옷 병원까지 가져다 주기도 편하고, 그리고 고시원에 사는 거 너무 답답하지 않아? 나랑 정 결혼하기 싫으면 본가에라도 들어가. 같은 지역에 살면서 왜 따로 살아? 집에는 절대 안 들어가. 집보다 고시원이 더 편해. 그럼 나랑 살든지. 계속 왜 그래? 어디서 뭘 본 거야? 뭐 안 봤어.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거야. 무슨 돈으로? 무슨 돈으로 결혼할 건데? 나 모아놓은 돈 있어. 나는 절대 그 돈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빠, 나 무시해? 나 이래봬도 원장이야. 지금 엄청나게 많은 수강생들 나 혼자 해결하고 있다고. 쏠쏠하게 모아놨으니까 그런 건 걱정 마. 하지만 남편은 자꾸 결혼을 미루려고 했어요. 개헌할 때까지만 기다려. 그걸 언제 기다려. 그냥 내 돈으로 일단 하자. 나중에 오빠가 개원하고 갚으면 되지. 나 매일매일 오빠 보고 싶단 말이야. 우리 결혼하자. 돈은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합리적으로 준비하자. 응? 결국 남편은 저에게 졌어요. 저는 고시원에서는 소리를 지르면 안 되니까 입을 막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과 부부가 되기 위해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자. 어른들한테 도움 받지도 말고 부담 주지도 말고.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많아? 넉넉하진 않아. 그래서 적금 깨서 투룸 보증금이랑 첫 달 월세 내고 결혼식은 예쁘고 화려하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제일 저렴한 데에서 하자. 웨딩 촬영은 우리가 셀프로 해. 결과물이 어떨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직접 하면 돈도 절약되고 더 추억으로 기억하지 않겠어? 그래도 드레스랑 턱시도는 빌려야 할 것 아니야. 내가 인터넷에서 5만 원짜리 드레스 봤어. 턱시도도 비슷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럼 가전제품이랑 가구는? 일단 중고로 알아보자. 그리고 6월 상품이나 신혼부부 할인도 있을 거고 그렇게 사면 될 거야. 나머지 필요한 건 천양마켓 같은 데서 사지 뭐. 어차피 그런 건 평생 쓸 것도 아닌데 비싸게 살 게 뭐 있어. 정말 이렇게 결혼해도 되겠어?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개헌할 때까지 기다리면 더 넉넉하게 할 수 있잖아. 난 그 전까지 못 기다릴 것 같아. 지금도 봐. 우리 몇 주 만에 만난 거야. 그것도 내가 결혼에 대해 상의할 게 있다고 말해서 오빠가 겨우 시간 내서 만난 거라고. 오빠는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게 좋아? 솔직히 우리가 4년을 만났지만 그 중에서 과연 만난 날만 따졌을 때 몇 년이나 될까? 오빠는 지금 나랑 결혼하는 게 싫어? 싫다기보다는 더 준비되었을 때 제대로 하고 싶은 거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때를 놓칠 것 같아서 그래. 그리고 혹시나 물어보는 건데 지금 내 돈으로 하는 게 불편하진 않지? 불편하지. 미안하고 괴롭지. 내가 지금 개헌 때문에 묶어둔 돈을 깨야 하나 이 생각도 해. 아니 오빠 그럴 필요 없어. 결혼은 내 힘으로 할게. 그리고 전에도 말했지만 정 오빠가 마음이 불편하면
개헌하고 갚으면 돼. 물론 그때는 이미 오빠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오빠 돈이겠지만. 저는 속상해하는 남편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저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결혼하기 위해 머리를 굴려가며 노력했죠. 웨딩드레스도 그렇고 결혼식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이 다 비싼 금액부터 시작해서 슬슬 머리가 아파왔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이 물었어요. 너희 부모님은 안 도와주신대? 뭘 도와줘? 우리 결혼하는데 안 보태주신다고 그랬어? 우리 엄마 아빠가 왜 보태줘? 우리 약속했잖아. 어른들한테 손 안 벌리기로. 말은 그렇게 했지만 도와줄 수도 있잖아. 요새 악기사가 많이 안 좋아서 여쭤보기가 좀 그래. 악기사가 말이 악기사지. 요새 누가 악기를 친다고 업종을 좀 바꿔보시라 그래. 뭐? 봤잖아. 요새 누가 악기를 배워. 누가 악기를 돈 주고 사. 진짜 몇 안 될걸. 그리고 사도 구닥다리 같은 데서 안 사지. 요새 인터넷에서 더 다양하게 팔 텐데. 아, 어플도 있더라. 악기 어플. 휴대폰 하나로 여러 악기 소리 내던데. 세상이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너무 정체되어 있잖아. 가게 자체가 말이야. 그리고 생각해보면 음악이라는 게 얼마나 허황스러워. 현실적이지도 않고 실용적이지도 않고 돈도 잘 못 벌고. 그러니까 아버님 보고 업종을 바꿔보라고 그래. 게임도 좋겠다. 나도 음악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음악을 한다기보다 교육자지. 가르치는 거잖아. 뭐 음악은 음악이니까 허황스러운 건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다. 언제는 내가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며. 내가 그랬나? 요새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기억이 잘 안 나네. 아, 그리고 저번에 피아노방 하나 만든다고 그랬나? 생각해보니까 집에 피아노 들이는 거 별로인 것 같아. 어차피 치면 층간소음밖에 더 되겠어. 그냥 피아노는 학원에서 쳐. 그리고 웬만하면 조용히 있고. 조용히 있으라니? 사실 이제서 솔직히 말하는 건데 너 밥 먹을 때나 어디서 음악 트는 거 좀 시끄럽고 신경 쓰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 아무래도 편히 쉬려면 소음이 없는 게 낫잖아. 가뜩이나 병원에서 소음 많이 드는데 집에서라도 편하게 있어야지. 이제 앞으로 우리 같이 살 거니까 미리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는 남편의 말에 괜히 서운하고 찜찜했지만 병원에서 고되게 일하는 남편을 배려하기 위해 집에 음악과 관련된 어떤 물품도 두지 않았어요. 남편을 위해 저는 저의 즐거움도 포기한 거예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남편과 한 공간에서 같이 지내니 너무 좋았어요. 남편이 퇴근을 하면 집에 돌아온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저는 매일매일이 행복했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과는 잘 맞지 않았어요. 결혼 생활 6년 동안 저는 시댁에서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었어요. 특히 남편의 누나인 형님과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이 저를 무척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매번 시댁에 가면 형님과 아주버님은 번갈아 가며 남편에게 병원을 차려주라고 말했어요. 아니, 지금 학원 엄청 잘 된다며. 그리고 학원만 하는 게 아니라 작곡도 하고 유튜브에 영상도 올리더만. 그럼 얼마나 버는 거야? 그런데도 우리 동생 개헌을 못 시켜줘? 너 그 돈 허튼 데 쓰니? 주식이나 도박하는 거 아니야? 형님 아니에요. 학원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해요. 둘이 먹고 사는데 부족한 점 없이 버는 거죠. 그리고 작곡도 빵 떠야 돈을 많이 벌지. 아니면 저작권료도 얼마 안 나와요.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유튜브 실버 버튼은 받았다면서요. 이제 곧 골드 버튼 아닌가? 그런데 얼마 못 받는다고? 에이, 거짓말. 그냥 우리 동생 개헌해주기 싫구나? 그게 왜 싫어? 우리 동생이 개헌하면 네가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저 싫다고 안 했어요. 저도 여유가 있으면 개헌해주고도 남았죠. 2호점도 내줬죠. 정말 제가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니네 집에 땅 있다며 우리가 모르는 줄 알아? 그 땅 팔아서 개헌해주면 되지. 그 땅도 영양가가 없는 땅이라 팔아도 얼마 안 나와요. 다들 처가에서 개헌해준다는데 우리 동생은 처가를 참 잘못 만났네. 우리가 제 의대 보낸다고 얼마나 있었는지
재수씨도 들어서 잘 알죠? 나중에 크게 갚아요. 우리 덕분에 재수가 의사 남편 얻은 거니까 크게 갚아야 돼요. 알죠? 그래, 우리가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의대 갔으니 배로 갚아야지. 그러니까 빨리 개원시켜. 이러다 내 목 빠지겠다. 저는 이런 말을 결혼 생활 6년 동안 시댁에 갈 때마다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런 시누이와 아주버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레지던트를 마치고 자기 계획대로 펠로우 4년 동안 경험을 다진 남편은 드디어 돈을 모았는지 개원 날짜를 잡았어요. 저는 남편을 축하해주기 위해 케이크를 준비했죠. 그런데 집에 돌아온 남편은 뜻밖의 말을 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어? 뭐라고? 우리 이혼하자고. 여기 서류도 다 챙겨왔어. 나는 작성했으니까 너만 작성하면 돼. 아니 오빠,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갑자기는 아니고 오랫동안 생각했어. 우리 별로 영양가가 없는 사이인 것 같아. 영양가가 없다니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남편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저를 비웃었죠. 지금 밤이야. 술 안 피우지 말고 저거 다 치워. 그리고 나머지 부분 작성해. 지금 바로. 오빠, 시끄러워. 내가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그리고 내가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야, 설이나. 처가에 돈이 있어야 의사 사모님 되는 거야. 처가에 뭐? 처가에 돈이 있어야 의사 사모님도 할 수 있는 거라고. 내 말 못 알아들어? 아니, 전혀 못 알아듣겠는데? 넌 무식한 것도 아닌데 왜 이 말을 못 알아듣니? 내 주변에 결혼한 선배 중에 개원할 때 처가에서 도움 안 준 사람 한 명도 없어. 니네 집처럼 주머니 닫고 모르쇠한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내가 인턴 때부터 모아온 돈으로 겨우 개원하는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겠니? 부끄러웠다고? 그래, 부끄러웠어. 선배들이 나보고 처가에서 뭐 해줬냐고, 얼마나 보태줬냐고 묻는데 내가 진짜 할 말이 없더라. 어떤 선배는 그 말까지 했어. 나보고 순진하대. 순진하게 아무것도 없는 여자랑 결혼했다고. 진짜 내가 부끄럽더라.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난 분명 기회도 줬어. 장인어른한테 땅 팔 생각 없냐고. 땅 팔아서 나한테 투자할 생각 없냐고 물어봤어. 그런데 투자할 가치도 없는 그 쓰레기 같은 땅 죽어도 안 팔려고 하더라. 가게라도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건 자기 꿈이자 신념이래. 꿈? 신념? 그런 실용적이지도 않고 진취적이지도 않은 꿈이랑 신념은 갖다 버리라고 해. 그런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니까 니네 집이 아직도 가난한 거야. 우리 집 가난하지 않아. 아니, 너희 집 가난해. 가난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이상이면 낭만에 목매달고.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우리 가족이 오빠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그런 말을 해? 대학 시절부터 우리가 살기 전까지 오빠 혼자 고시원에 살 때 반찬이며 필요한 거 우리 부모님이 다 해주고 밥 먹으러 와라 같이 먹자 매번 물어봤어. 그리고 내가 사준 옷, 신발, 가방 온전히 내가 사준 적도 있지만 어릴 땐 부모님이 준 용돈이나 돈 더 달라고 해서 사준 적도 많아. 그 옷들, 신발, 가방 때문에 너 솔직히 덜 쪽팔렸잖아. 그거 고마워했잖아. 뭐? 덜 쪽팔려 해? 그럼 내가 전에는 내 옷 입고 쪽팔려 했단 소리야? 그럼 아니야?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느꼈다고. 네가 내가 사준 것들 입고 신고 하면서 당당해하는 거 내가 다 느꼈어. 눈빛부터 달라졌고 걸음걸이도 달라졌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야? 아주 소설을 써라. 육감이 대단하신가 봐. 그리고 우리가 신혼생활 시작했단 그 집 보증금 다 내가 한 거 아니야. 일부는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셨어. 월세 내준 적도 있어. 그런데 우리 집이 가난해? 우리 집이 너한테 해준 게 없어? 나랑 지금 장난하니? 내가 너 때문에 유학도 포기했는데. 그러자 남편이 다시 저를 비웃었어요. 고작 그런 거 가지고 그거 다 해서 얼마나 한다고. 내가 개원하면 그런 것쯤은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몇 배는 더 살 수 있다고. 그리고 네가 나 때문에 유학을 포기해? 누가 그러랬어? 내가 유학 포기해달랬어? 했잖아. 네가 나 처음 만났을 때 유학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잖아. 그것도 잊었어?
아, 시끄러워. 더 이야기할 것도 없어. 그냥 이혼해. 저 정신없는 케이크 좀 치우고 빨리 여기에 도장 찍어. 저는 그런 남편을 빤히 보다가 이내 안방에서 제 도장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웃으며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저는 남편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해줬어요. 이혼이 성립된 지 한 달 뒤 저는 한 건물로 들어갔어요. 익숙하게 2층에 올라가 개원 준비가 한창인 병원 문을 열었죠. 죄송합니다. 아직 준비 중이라서. 전 남편이 말을 다 잊지도 못하고 저를 멍하게 쳐다봤어요. 저는 싱긋 웃으며 화분을 건넸죠. 저주를 의미하는 검은 튤립이었어요.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전 남편이 상황 파악도 못하고 저에게 따지듯 묻더군요. 저는 병원을 둘러보며 천연덕스럽게 말했어요. 리모델링도 다 했고 직원도 다 뽑았겠네? 내일 개원이니까. 그치?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철저한 사람인 거 알잖아. 이미 2주 전에 개원 준비 끝났어. 지금은 청소하러 온 거고. 첫 병원이라 그런지 애착이 강하네. 다행이다. 그래야 내가 속이 시원하지.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말을 하려면 똑바로 해. 빙빙 돌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도 되려나? 충격받아서 쓰러질까봐 겁나네. 내가 왜 쓰러져? 개원이 코앞인데. 오빠는 없이 살아서 그런지 참 돈에 약해. 말도 안 되는 보증금의 월세인데 그걸 속더라? 뭐라고?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장인어른 조남도 몰라? 버젓이 우리 아빠 이름이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그걸 의심도 안 했다며. 아니면 이혼했다고 필요없는 정보는 지운 거야? 실용적으로? 비꼬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여기 우리 아빠 건물이야. 그리고 증여받아서 이제 곧 내 건물이고. 뭐? 어때? 전부인 건물에서 장사하는 소감이. 나는 엄청 설레는데. 거짓말 마. 너희 아빠가 건물이 어딨어? 내가 지난번에 나한테 그랬지. 네가 개헌하기 전에 우리 아빠한테 가진 땅 팔아서 투자하라고 했다고. 그런데 그때는 이미 그 땅이 없었어. 오빠는 가끔 보면 참 멍청한 것 같아. 나한테 저기 새 아파트 들어서는 것 같다고 말도 했으면서 그 땅이 그 땅인 줄도 모르고. 어떻게 장인어른 가진 땅이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면서 그 땅을 파내마내 할 수가 있지? 그 땅이 이번에 새 아파트 들어선 그 땅이라고? 맞아. 그것도 3년 전에 이미 팔렸어. 보상도 두둑히 받았지. 들으면 놀랄걸? 그 엄청난 돈으로 이 건물도 사고 다른 건물도 사고. 그래도 돈이 남더라. 거짓말하지 마. 집도 그대로고 차도 바꾸지 않고 행색도 그대로인데 나보고 그걸 믿으라고? 믿기 싫으면 믿지 않아도 돼. 하지만 이 건물이 우리 아빠 소유인 건 사실이야. 당장이라도 계약서 확인해보지 그래. 우리 아빠 이름이 적혀있을 텐데. 전 남편은 원장실로 들어가더니 서랍을 살폈어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죠. 제가 원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검은 튤립을 원장실 책상에 두었죠. 전 남편이 저를 노려봤어요. 그래도 위치는 전에 건물이 더 낫지. 오빠 원래 여기서 개헌할 생각 없었잖아. 누가 돈 더 주고 계약했다 그랬나?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런데 정말 위치는 좋더라. 아파트 한가운데에 있고 밑에 약국도 있고 병원 자리로는 제격이더라고.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 자리에 피아노 학원 들어선다는 말 못 들었어? 너 진짜 나랑 장난해? 덕분에 좋은 자리 얻었어. 오빠가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고른 것 같더라. 벌써 수강한다는 사람들 전화와. 누구야? 누구랑 짠 건데? 저건 늘 가까이에 있잖아. 나도 그랬듯이. 뭐? 내 선배 호철 오빠. 그 오빠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던 게 왜 그때 생각나는지. 요새 선배 자주 만나지 않았어? 부동산에 대해 오빠가 자문도 구했잖아. 너 정말 이렇게 치사하게 나올 거야? 먼저 치사하게 나온 건 오빠잖아. 괴업한다고 오빠한테 그렇게 헌신한 나한테 이혼 요구를 하지 않나. 안 그래? 전 남편이 화를 참을 수 없는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복수를 결심했어요. 이 상황을 물 흐르듯 넘길 수 없었죠. 그래서 전 남편의 뒷조사를 했어요. 제가 전 남편과 연애를 하고 결혼도 하면서 전 남편의 지인을 아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개헌을 하려고 준비 중인지 알아봤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배를 써먹었어요. 미끼는 이미 던져져 있었죠. 이미 전 남편이 선배에게 부동산에 대해 자문을 구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 남편이 계약한 건물을 알게 되었고 돈을 더 주고 계약을 가로챘어요. 그리고 피아노 학원 2호점을 낸 뒤에 선배에게 저희 아빠 건물에 대한 정보를 전 남편에게 던져보라고 했죠. 그러자 개원이 급한 전 남편이 덜컥 물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보증금과 월세였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을 거라고 선배가 말했는데 우습게도 계약을 하러 왔더군요. 계약은 저희 아빠가 직접 나가지 않았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아빠 없이 계약을 진행했어요. 그래도 저희 아빠 조남 석자가 있는데 들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전 남편은 자기 장인어른 조남도 몰랐나 봐요. 씁쓸하게도 말이에요. 이제 여기가 내 건물이 되면 어떻게 할지 각오해. 인터넷에 나온 건물주 갑질이랑 갑질은 다 할 거니까. 그런데도 한번 버티나 보자고? 그럼 내가 나가면 되지. 안 그래? 어딜 가려고? 어떻게 가려고? 왜 못 가? 그냥 빼면 되지. 계약서 꼼꼼하게 안 읽었구나? 우리가 월세가 저렴한 데엔 이유가 있어. 위약금 못 봤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전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위약금을 제시했거든요. 그리고 계약 기간은 10년이었죠. 저는 절망한 전 남편 앞에서 웃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일단 다음 달부터 임대료는 인상될 거야. 그렇게 많이는 안 올려. 그간 정이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생각한 만큼 올리긴 할 거야. 천천히. 계약 기간 안에. 그리고 아무래도 병원이니까 주차장 사용이 잦을 것 같은데 다른 임차인들보다 배로 사용료 내줬으면 쉽네? 너 꼭 이래야겠어? 이래야 내 속이 시원하겠어. 그리고 지금 오빠가 사는 원룸 있지? 거기도 내 건물이거든? 그러니까 방 좀 빼줬으면 좋겠네? 그게 어떻게 네 건물이야? 아주 세상 모든 건물이 네 거라고 하지? 정말 못 믿네? 제가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어요. 그걸 본 남편의 얼굴이 또 하얗게 질렸어요. 언제부터 네 건물이었는데? 오빠가 살기 전부터. 오빠 버름 전에 들어왔지. 내가 이혼하고 직후에 샀어. 네가 무슨 돈으로? 사실 나 돈 많아. 학원도 잘 되고 있고 내가 작곡한 음악 올리는 유튜브도 골드 버튼 받았어. 그리고 오빠가 프로필에 등록한 음악 그 발라드 내가 작곡한 거야. 몇 주째 1이라 쏠쏠하게 받아. 정말이야? 몰랐지. 이제껏 네가 당연하게 쓴 돈이 어떤 돈인지. 그럼 개업은 왜 안 해줬는데? 그건 네 탓이야. 왜? 네가 날 시댁에서 구해주지 않았으니까. 솔직히 구해줬으면 이제껏 그랬듯 개헌해줬을 거야. 그리고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우리 위자료 소송 다시 하자. 오빠가 분명 그랬잖아. 개헌하면 갚는다고. 그 말이 이제 생각났어? 그렇게 말한 뒤에 저는 병원을 떠났고 멀리서 전 남편의 절규가 들렸어요. 며칠 뒤 남편은 개헌을 미루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었지만 위약금 문제 때문에 결국 제 건물에서 개헌을 했어요. 그리고 저의 갑질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룸에선 생각보다 빨리 나갔고 그렇게 싫다던 시댁으로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리고 위자료 소송은 다시 진행되었고 제가 승소했어요. 저는 이제껏 호구처럼 퍼준 걸 조금이라도 보상받은 기분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에 눈이 돌아서 인사불성이 된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과거의 자신에게 무슨 말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다 뱉어보라고 다 해보라고 하지만 절대적인 선은 지키라고 하고 싶네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나이 이제 곧 환갑. 참 많은 일을 겪었다면 겪었고 이제는 희노애락이라는 것도 겪었다고 말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 같네요. 환갑이 되어 보니
많은 일들이 스쳐가는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결혼 후 열심히 사는 남편과 덕분에 저 역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어요. 딸 하나 낳았는데 어찌나 총명하든지 남편과 딸만 있다면 남부러울 게 없는 나날들이었네요. 그 딸이 성인이 되었고 학교를 졸업 후 취업을 하고 나서 저희는 이제서야 노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며 남편과 고심 끝에 작은 식당을 알아보고 있었죠. 손맛도 있으니 가게를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도심을 벗어나 작은 곳에서 터를 잡고 가게를 알아보았네요. 그리고 이것저것을 알아보던 중 적당한 매물 가격으로 나온 식당을 하나 알게 되었죠. 손맛은 기가 막혔던지라 사실 두렵진 않았고 그저 내가 인수해서 열심히 키우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작정 사업이라는 것에 뛰어들었어요. 목도 좋고 이 정도 위치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가게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은 거예요. 손맛만 있다면 뭐 인수받아서 유지하는 건 일도 아니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싸게 나온 거예요? 돈이 아쉬운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힘들어서 가게를 내놓는 거라 빨리 처리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부동산에서 매물을 보던 중 참 마음에 드는 가게가 있었고 마침 저희가 빚을 내지 않아도 인수할 수 있는 가게더라고요. 어찌나 칭찬을 하던지 그 말에 당장이라도 가게를 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그 마음을 알았는지 하루라도 빨리 그쪽에서도 계약을 하길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싸게 이 정도 가게 못 얻어요. 얼른 내놨을 때 계약하세요. 아, 네. 그래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가게가 처음이라서. 저만 믿고 하세요. 저 이 자리에서 부동산 30년 넘게 한 사람입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라며 어찌나 신신당부 말씀을 하시는지 사실 그 말에 홀려 바로 도장을 찍을 뻔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식당을 넘기는 주인 자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동네 유지가 가지고 있는 식당이었는데 가격도 그렇고 적당히 저희가 가진 수준 안에서 해결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일도 다 알려주신다고 했고 인수인계도 확실하니까 우리만 열심히 하면 애한테 부담되지 않게 우리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겠어. 그러게 말이야. 요즘엔 평생 직장이 없다는데 정년퇴직하면 어떨까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괜찮은 식당이 싸게 나올 줄 누가 알았어? 정말 운이 좋아. 이사 오고 다 잘 될 것만 같아요. 그냥 애한테 짐이나 안 되게 노후를 보내야지. 당신이 돈을 이렇게 야무지게 모아둔 덕분이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종잣돈이 있으니까 말이야. 남편과 저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 생각에 너무 행복했네요. 하지만 계약을 앞두고 주변에서는 만류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세영엄마, 그 여자가 얼마나 깐깐한데 그 집 식당을 인수받아? 투명한 사람도 아니고 이 동네에서 유지긴 하다만 제대로 뭘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 식당을 넘겨받고 싶어? 에이, 그래도 알아보니까 식당도 좀 오래됐던데요. 그러니까 믿을만 하죠. 믿을만 하기는 그 식당 문 닫을 때도 많았어. 내가 세영엄마가 너무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고 결정하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걱정 감사해요. 말씀해 주신 거 잘 생각해서 결정할게요. 그래, 우리가 세영엄마 너무 착해서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그렇게 주변 만류에도 정말 열심히 알아보았고 그래서 계약까지 하려고 했네요. 하지만 제가 인수하려고 했던 식당은 알고 보니 중국산 김치를 국산 김치라고 속여 팔아 문을 닫았다는 소문까지 제 귀에 들어오게 되었죠. 아무래도 첫 장사인데 그런 이슈가 있던 가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미지도 있고 다른 데서 시작하더라도 깨끗하게 시작하고 싶어. 당신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내일 계약하기로 했으니까 잘 얘기해야겠네. 음식 장사라는 게 정말 중요한 장사라는 걸 알았기에 그 가게는 포기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왜 이렇게 목이 좋은 곳에 싸게 나왔는지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네요. 그리고 계약을 하기로 한 날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제 이야기를 했어요. 어차피 계약을 하기로는 했지만 더 이야기를 나눈 뒤 진행하기로 했던 거라 사실 그렇게 상대방이 화를 낼 줄은 몰랐네요. 아무래도 구두 약속도 약속이지만 저 역시 큰 돈을 투자하는 것이었기에 그런 이미지를 가진 식당을 인수할 순 없었죠. 죄송합니다. 음식 장사가 사실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이미지가 있는 식당은 제가 인수할 자신이 없어요. 아니 뭐예요? 난 그쪽 말만 듣고 우리 가게 웃돈 얹어서 팔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 마다했는데 이제 와서 못한다고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그쪽도 사실대로 얘기는 안 해주셨잖아요. 아니 솔직히 모든 식당 다 이렇게 장사해요? 뭘 별것도 아닌 걸로 유난이야. 내가 이 동네에서 그래도 콧방귀 좀 끼는데 날 못 믿는단 말이에요? 갑자기 당황스럽겠지만 저희가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알아보기만 했던 거였잖아요. 물론 제가 긍정적으로 인수할 생각이었지만 이렇게 말이 많은 식당인 줄 몰랐어요. 저는 평생을 장사했던 사람도 아니고 이제 막 시작인데 시작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요. 죄송해요. 나 진짜 어쩜 이렇게 뻔뻔한지. 당신 이러고도 이 동네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누군지 몰라서 이래.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만나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저 식당 때문에 몇 번 호의를 베풀어 주니까 이리 뒤통수를 쳐? 어디 이 동네에서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아니 왜 그렇게 악담을 하시나요? 계약을 엎은 것도 아닌데 결정은 제 마음이잖아요. 그 결정을 후회하게 해주는 건 내 몫이지. 저희가 식당 김치 사건으로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식당 주인은 저에게 막말을 하였고 그 모습을 보니 식당을 인수하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보 잘했어. 어차피 그런 식당 인수해봐야 우리만 손해지. 차라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한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남편 또한 저에게 잘 결정했다며 저를 토닥여 주었죠. 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동네에서 저를 이상한 여자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안 봤는데 거래 다 해놓고 뒤통수 쳤다고 하던데? 말도 마. 그 여자도 오죽하면 안 한다고 했겠어. 솔직히 식당 여자가 성격이 보통이 아니잖아. 그냥 안 엮이는 게 나아. 그래도 그렇지. 하겠다고 와가 안 한다는 건 또 뭐야?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뒤에서 호박씨 까는 성격인가 봐. 저를 아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알고 두둔해 주었지만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뒤통수를 쳐서 거래가 망했다는 소문을 내고 다니더라고요. 가뜩이나 소심한 성격이었기에 그 소문이 참 힘들었네요. 아우 새형엄마 내비둬. 그런 사람들은 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 솔직히 여기서 그 여자한테 찍혀서 뭐 한 소리 안 들은 여자가 있는 줄 알아? 아주 보통 내기가 아니라니까. 애초에 엮이지 않기를 잘했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사를 한 곳에서 이런 소문이 나게 되니 사실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정신을 차리자 싶었어요. 그렇게 껄끄러운 상태에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여자는 절 볼 때마다 뒤통수 친 사람이라고 말을 하며 지냈죠. 그때마다 해명을 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지만 남들 앞에서 나서는 것도 껄끄러울 것 같고 아니라고 말해도 믿지 않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눈 감고 귀 막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제 진심을 알고 다가오는 사람들도 덜어 있긴 했죠. 다행히 시간이 지나서 저도 어느덧 무뎌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생활 속에 서울로 상경한 제 딸아이가 결혼을 한다며 훤칠한 사윗감을 소개시켜 주었고 너무 기쁜 마음이 들었죠. 엄마, 이미 그 집에는 다 인사드렸고 엄마 아빠만 허락해 주시면 저희 결혼할게요. 그래? 우리야 당연히 환영이지. 안 그래도 너 나이가 있는데 언젠간 결혼하겠지 싶었어. 엄마 아빠는 네가 좋으면 그냥 다 좋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결혼 준비해. 역시 엄마 아빠는 응원해 주실 줄 알았다니까요. 흔쾌히 딸을 믿고 결혼을 승낙했어요. 워낙에 똑부러진 딸의 성격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저것 코치코치 묻지도 않았어요. 다 큰 성인이니
어련히 알아서 잘 결정했을까 싶은 마음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사이될 사람은 예쁘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세영이한테 잘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딸이 없어서 세영이를 딸처럼 대하실 거예요. 그때도 인사 갔더니 똘똘하고 싹싹하다며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래,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정말. 아니요, 저한테는 세영이가 가분하죠. 어머님, 아버님이 곱게 키운 세영이 제가 정말 잘해주고 아껴줄게요. 말만으로도 듬직하네. 우리 세영이가 짝이 될 만한 사람을 잘 고른 것 같아서 너무 안심이야. 딸아이의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흘러갔어요. 제 딸이 그래도 똑똑하고 앞가림은 뚜렷하게 일어났던지라 사돈들 집에서도 딸아이를 참 많이도 반겼다고 했거든요. 그리하여 고대하던 상견례 날 정말 기염하는 줄 알았네요. 같은 지역에 사돈이 산다는 건 얼핏들어 알고 있었지만 그 사돈이 하필이면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얼굴을 보니 이 일을 어찌해야 할까 눈앞이 그저 깜깜하면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하, 참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내 뒤통수 친 여자가 사돈이 될 줄이야? 아,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저희 엄마와 아시는 분인가요? 알다마다. 네 엄마가 내 식당은 간은 제대로 다 보고 나 다른 사람들이랑 계약도 못하게 막아놓고 결국엔 지 편덕에 수틀려서 계약도 안 하고 내 뒤통수 찐 여자다.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받는 줄 알아? 아주 소문을 얼마나 개떡같이 냈는지. 그 다음에 내 가게를 인수한다는 사람이 없었어. 아니, 말은 바로 하셔야죠. 뒤통수라뇨. 가게에 문제가 많았다는 거 아시면서. 아, 됐어요. 이제 와서 말 꺼내면 뭐합니까? 어차피 자식들을 나눠 가질 입장에서 솔직히 나는 그쪽 진짜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 며느리는 마음에 드니까 내가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얘는 네가 왜 죄송하니? 죄송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말이야. 너무 황당했고 이 결혼을 시켜야 하나 싶었지만 딸아이의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보니 참아야겠다 싶었어요. 어머님, 일단 고정하시고 두 분 사이에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 나중에 천천히 말씀 나누는 게 좋겠어요. 어쩜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지만 어떻게 하필이면 이런 데서 마주할 줄이야. 뭐 저한테 할 말 있나요? 어쨌든 아까 말씀은 지나간 저희의 인연으로 우리 애들 갈라놓지 말자는 말 같은데 그럼 말 갈아하셨으면 하네요. 아주 혼자 우왔더시 정말. 사돈되는 사람은 제 말에 비아냥거렸지만 사위가 어찌나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지 그날은 그렇게 당황스럽게 넘어갔네요. 엄마, 일단 좋은 날이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때 얼마나 마음고생한 거 알면서. 아, 어쨌든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저도 마음 많이 풀려고 할 테니까 그쪽도, 아니 사돈대 신랑만도 마음 푸셨으면 하네요. 딸아이라 결혼을 한다고 하면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딸아이를 믿고 지지해줄 마음은 있었지만 이렇게 악연인 집과 사돈이 될 생각을 하니 사실 결혼부터 말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면 괜찮다 싶을 정도였죠. 그날은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랐고 제 남편과 예비 사이가 분위기를 계속 띄우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저도 저지만 제 딸아이 표정을 보니 계속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지으며 식은땀까지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는 도중 남편이 말을 꺼내더라고요. 이 결혼 꼭 시켜야 하나? 당신 그 여자 때문에 마음고생한 것도 많은데. 그러게 말이에요. 여자 성질이 보통이 아닌데 우리 세영이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세영이 사실 우리가 키웠지만 정말 잘 자랐잖아. 그런 집에 시집 보내고 싶지가 않아. 남편이 이렇게 말할 정도였네요. 그렇게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다음날 딸아이가 찾아왔더라고요. 본인도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던지 눈밑이 퀭해서는 저희를 보고 힘들게 입을 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부모로서
어떻게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가 있나요? 아무런 말도 없이 딸아이에게 밥도 해먹이고 과일도 잘라주고 있는데 입을 떼더라고요. 엄마, 나 그 사람 정말 사랑해. 그리고 어머님 나한테는 진짜 잘해주셔. 어머님이랑 엄마가 그런 과거가 있다고 하지만 어머님도 이제는 그 얘기 안 꺼내겠다고 나랑 약속하셨고 엄마도 속상하겠지만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세영아, 무작정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더 만나보다가 결정하는 게 어떨까? 솔직히 엄마는 그런 사람이랑 네가 가족이 된다는 게 너무 걱정돼. 어머님 진짜 좋으신 분이야, 엄마. 그날도 어머님이 실수하신 것 같다며 그러셨어. 글쎄, 엄마는 잘 모르겠다. 내가 진짜 잘 사는 거 보여줄게. 어차피 결혼은 어머님이랑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눈 감고 나 믿어주면 안 돼? 한 번도 내가 엄마 아빠 실망시킨 적 없잖아요. 딸아이를 설득해보려 했지만 이미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딸이었기에 사실 크게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성인이고 본인 인생이니 말이죠. 그리고 사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다음 주가 지나고 그 여자는 저를 찾아왔네요. 매일 저에게 뒤통수를 친다 어쩐다 하더니 그래도 결혼은 시켜야 했는지 저희 집에 과일 바구니를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 이 여자도 자식은 이길 수가 없구나 싶은 마음도 들었는데 그럼에도 참 쉽게 마음이 열어지지 않았죠. 뭐 우리가 인연이 어떻게 시작이 됐던지 간에 그날은 제가 좀 흥분을 해서 죄송하게 되었네요. 이것도 인연인데 그래도 애들 생각해서 좋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 아들은 세영이 아니면 죽겠다고 하니 전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셔서 사과까지 해주시니 저도 그동안 저 때문에 언짢으셨다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잘 지내봐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의 질긴 인연은 시작이 되었죠. 무사히 결혼을 하였고 한동안은 잠잠했어요. 하지만 저희 딸이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사돈은 딸에게 처음에는 다정한 시어머니처럼 잘 대해줬지만 애도 낳고 살아보니 이제는 편해졌는지 사실상 딸아이에게 점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때가 많았고 딸도 그쯤 되니 참게 되는 날도 많은 것 같았어요. 딸이 워낙에 일욕심도 많았었고 능력도 있던 딸이었기에 처음에는 시어머니에게 SOS를 청했지만 딱 잘라 거절했다고 했고 아무도 도와줄 형편이 안 됐던 딸은 저에게 SOS를 치게 되었죠. 그리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딸내네 집에 상경을 하던 날이었어요. 그렇게 손주 육아를 도와줄 겸 딸아이의 집으로 가게 되었던 날, 현관 앞에서 들었던 이야기였네요. 아니, 니네 집은 뭐 하나 해주는 게 없냐? 어떻게 손주가 태어났는데 유모차도 그렇고 침대도 그렇고 다 니네 돈으로 해? 네? 어머님, 저희가 할 수 있는데 무슨 부모님한테 그런 걸 바래요. 오히려 저희가 낳고 싶어서 낳은 아기인데 저희가 준비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요. 너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불쌍해서 그런다. 똑똑한 며느리라 좋아했더니 친정 뭐 볼 게 없잖아. 솔직히 그런 거 신경 안 쓰라고 해도 요즘엔 이런 며느리 저런 며느리 이야기 들으면 우리 아들은 처가덕 못 보는 건지 속상하기도 하고 안 그러냐? 내가 속물인 거야? 그래도 그런 말씀은 하시는 게 아니죠. 너나 가르쳐? 똑똑하다고 오냐오냐 했더니 아주 시애미를 가르치네? 니네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냐? 하긴 뒤통수 치는 니네 엄마 성격 네가 빼다 박았겠지. 결혼 전엔 그렇게 내내거리더니 이제는 나를 지 아래로 보고. 어머님이 먼저 저희 집을 무시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내 앞에서 눈을 부라려? 네가 그러니까 못 배웠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그리고 못 산다는 걸 대놓고 말한 게 뭐 잘못이니? 네 엄마 딱 까놓고 내 가게 감당할 형편 안 돼서 주랭랑 친 거 아니야. 너무 황당하고 말이 안 나왔어요. 내 딸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건지 당장이라도 문 열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저 때문에 딸아이 미움받을까 싶어 조심히 들어가게 되었죠.
사돈, 실례지만 죄송합니다. 아니, 뒤에서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셨던 건가요? 엄마, 빨리 들어오시지 왜. 아니야, 지금 왔어. 사돈이 와 계시길래 반가워서 들어온 거야. 오랜만이네요. 네, 뭐 하긴 뭐라도 해주실 게 없으면 몸으로 때우는 게 정확하긴 하죠. 어머님, 제발 말 조심하세요. 내가 틀린 말 했니? 전 가볼게요.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딸아이 때문에 참았고 너무 미안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빨리 주려고 했는데 적금 나오는 날짜가 지금이어서. 자, 여기 있다. 엄마,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아니야, 내가 우리 손녀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할까봐? 이거 네가 두고두고 쓰던지 아니면 필요한 거 있으면 사든지 해. 전 그렇게 준비한 돈 500만 원을 꺼냈어요. 딸아이는 저에게 너무 미안해 하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뭐가 미안하냐? 엄마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 눈치 보지 말고 얘기해.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사정이 여유 있는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일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네요. 하지만 시집 보낸 딸이 그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아무 소리 하지 않았죠. 그래서였을까요? 그때부터 사돈은 저를 더 업신여기고 무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제 딸아이와 사위 부부 싸움이 되기도 했어요. 아, 솔직히 우리 집이랑 너희 집 차이 나는 건 맞잖아. 엄마가 무슨 틀린 소리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때도 네 엄마 때문에 손해 엄청 봤대. 가게도 철거하고. 뭐? 지금 니네 엄마라고 했어?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떠받들더니. 그거야, 이 정도로 아무 지원 안 해주실지 몰랐지. 남들은 사위한테 차주 사준다고 하더라. 내가 내 친구들 만나면 할 말이 없어. 이런 건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능력으로 사. 왜 차를 우리 집 보고 사달래? 어머님도 하도 당신한테 허튼 소리만 하시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지. 나 한 번만 더 우리 엄마 무시하는 소리 어머님이나 당신이 하면 니들은 못 살아. 아이를 봐주면서 딸아이 방에서 이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정말 가시방석이 따로 없더라고요. 괜히 결혼시켰다는 마음도 들었지만 그때는 여유 있지 않아도 부족하지 않는 이 삶에 그저 감사하며 살았던 게 미련했던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죠. 아침에 딸아이와 사이가 출근을 하면 저는 아이를 보고 딸네 집안일을 봐주었는데 그때 사돈이 종종 오시곤 했어요. 아니, 우리 아들 비염 심한 거 몰라요? 먼지 좀 잘 털어요. 아, 네, 하고 있어요. 딸이 있으면 좋다는 소리 누가 있는지 몰라. 잘난 딸 둔 덕분에 이렇게 딸 대신 손주나 보고 있고 말이에요. 나 늙을까봐 손주 안 봐주잖아. 그저 다 돈으로 해결하지. 사돈은 참 이런 거 보면 안 됐네요. 이왕 애 봐주시기로 했으니까 우리 핏줄 똑바로 건사해요. 그리고 애 이유식에 뭐 이것저것 이상한 거 넣지 말고 유기농으로 사수하고 말이죠. 사돈, 그건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말끝마다 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막 풍족하고 여유 있진 않아도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말씀은 넣어두세요. 아니, 누가 뭐래요? 도둑이 제발 저리나? 꼭 없는 사람이 발끈하지. 한 번은 머리채라도 잡고 흔들어 볼까 싶었지만 뒷일은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잘난 딸, 괜히 친정엄마 때문에 가정 파탄났다는 소리까지 들을까봐 싶어 꾸역꾸역 참았어요. 하지만 저한테 그러는 건 참아도 딸한테 그러는 것까지는 못 참겠더라고요. 하루 종일 가지도 않고 제가 살림하고 애 보는 걸 뒤에서 감시하더니 딸이 퇴근하고 오자마자 막말을 하였어요. 네 엄마 애를 어떻게 보는 줄 아냐? 이유식도 요즘엔 큐브 이유식 한다는데 죽으로 대충 만들어서 먹이고 아기 목욕도 내가 10분 이상 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탕에 담가가지고 놀게 하고 정말 이래도 되는 거니? 너 어디 한번 말해봐라. 그게 뭐 어때서요? 엄마 고생했어요. 그리고 엄마도 저 그렇게 하고 키우셨어요. 근데 저 건강하고 똑똑하잖아요. 뭐가 문제죠? 뭐야? 내 손녀랑 너랑 같아? 뭐가 달라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너랑 비교해? 솔직히 너 가난한 집에서 공부 좀 해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일하는 건 알겠다만 우리같이 애초에 귀족 집안에 갖다 대게 되니? 니네 엄마 성격이야 뒤통수 치는 성격 뻔하고 너도 솔직히 닮았을 거 아니야. 어머님이야말로 바른 말 하셔야죠. 싸구려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속여 파는 어머님 양심이랑 저희 엄마가 그 가게의 진실을 알고 계약한 사건이랑 같아요? 양심이 있으시면 제발 이런 말 꺼내지 마세요. 어머님만 우스운 꼴이니까. 뭐? 이게 진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지? 그만하세요. 제 딸이 뭘 그리 잘못했다고 퇴근하고 온 애를 붙잡고 그럽니까? 누구 뭐 사위가 100% 마음에 들어서 가만히인 줄 알아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대기업 다니는 우리 딸에 비하면 사위가 어디 발끝이나 따라갑니까? 뭐야? 내 아들이 지금 모자라다는 거야? 암요.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죠. 사돈도 그래서 애초에 잘난 며느리 들인 거 아니에요. 아들이 모자란 거 아니까 며느리라도 똑똑한 며느리 들어야겠다는 심보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제발 혼자만 잘난 척 좀 그만하세요. 나 원참 이런 말 처음 들어보네. 당신 지금 크게 후회할 짓 한 거야?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그렇게 막말을 해? 집안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러십니까? 아무리 대단해도 그렇지 사람을 뭘로 보고 말이야. 너 당장 짐 싸서 나와. 귀한 딸에게 막말하는 건 못 참았던지라 딸을 데리고 무작정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참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딸은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엄마가 미안하다. 그때 그 일만 아니었어도 네가 저 여자한테 그런 대접받진 않았을 텐데. 아니야. 엄마 내가 미안해. 내가 괜히 결혼한다고 우겨서. 엄마 마음에 상처만 줬네. 나 지금 그게 너무 미안해서 우는 거야. 미안하긴 뭐가 미안하냐? 내가 더 미안하지. 그렇게 딸을 데리고 집으로 왔는데 사위는 헐레벌떡 딸을 데리러 왔어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나 우리 딸 귀하게 키웠어. 왜 우리 딸이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네 정말. 저희 어머니가 진짜 도가 넘으셨어요. 그건 진짜 죄송하게 생각해요. 여보 미안해. 미안? 당신도 나한테 친정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 안 했어? 당신 말 못 믿어. 다신 그러지 않을게.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알잖아. 내 마음 진심 아닌 거. 그렇게 서한이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고 딸도 사위의 사과에 마음이 풀려 보였죠. 저 역시 그래도 내심 안심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리하여 저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사돈네도 더 이상 제 딸 집에 자주 방문하지 않는 조건으로 잘 마무리되었네요. 이제는 그런 큰 사건이 없을 것 같던 어느 날이었어요. 반갑지 않은 전화 한 통이 오더라고요. 네, 사돈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그렇게 내려가시고 한 번을 못 뵀네요. 다름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자식을 나눠 가진 사이인데 이 정도 일은 이야기해드려야 될까 싶어 전화했어요. 어떤 이야기요? 제가 원래 음식점계의 큰손인 거 아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자 음식점 하나 차렸는데 그래도 사돈인데 알려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어머 축하드립니다. 축하만 하실 거예요? 우리 뭐 이렇게 된 거 이제는 잘 지내야죠. 저도 다시 시작했고 이제 사돈이랑 있었던 일 다 없었던 일로 할 거니까 개업식 때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할게요. 원래도 음식점을 했던 사돈이었기에 사실 음식점을 다시 한다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랬기에 당연히 아무렇지 않게 이 기회로 그간 묵혔던 감정도 서로 내리고 좋게 지내보자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딸아이가 사위와 잘 지내기로 한 이상 저 역시 좋은 마음을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개업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네요. 사돈도 내심 이제 앙금을 풀고 잘 지내고 싶은가 봐요. 그러겠지. 애들이 사내 못 사내 하는 거 보니까 당신이라도 잘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묵은 감정 다 풀고 애들만 생각해. 그래야죠. 그래도 개업하신다는데 화환이랑 축하금 준비해서 갈까 봐요. 그래야지. 남편과도 의논을 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도 노력했어요. 그렇게 사돈의 식당 개업일이 되었고 저흰 제일 빠르게 발송되는 화환을 보내고 나서야 방문을 했네요. 하지만 들어가자 제 딸이 앞치마를 메고 식당 일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사돈 오셨어요? 이게 집안 큰일인데 며느리가 당연히 도와야죠. 그래서 시켰어요. 앞으로 주말마다 도와줘야 하는데 할 수 있지? 네? 식당 일을요? 그럼요. 요즘 인건비도 비싼데 당연히 가족이 도와야죠. 아, 그러지 말고 사돈도 오신 김에 저희 좀 도와요. 네? 당황할 새도 없이 저에게 고무장갑을 주며 설거지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설마 공짜로 부리겠어요? 그 나이에 어디서 일당 5만 원을 받습니까? 얼른 들어가서 설거지 좀 해주세요.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아니, 그래도 이건 아니죠. 황당할 틈도 없이 제가 거절 의사를 비쳤네요. 그럼 뭐 며느리 시켜야지 별 수 있나요? 그 말을 끝으로 저를 주방으로 밀어넣는 사돈이었고 너무 황당했지만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있자니 어쩔 수 없이 주방에 들어가 설거지를 하였어요. 첫 단추부터 정말 단단히 잘못 끼워졌구나 싶어 한탄스러울 지경이었네요. 그리고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12시간을 일하고 나서였어요. 어느덧 영업시간은 끝이 났고 사돈은 얄밉게 한 소리 하더라고요. 여기 5만 원. 솔직히 가족이라 공짜로 해줄 수도 있지만 어디 정이 그래요? 내가 그래도 돈 좀 넣었어요. 그래도 그 나이에 이렇게 돈 버니까 좋죠? 사돈도 식당 하고 싶어서 제 가게 인수하려 했던 거잖아요. 연습 삼아 슬슬 앞으로 가게에 나와서 저한테 일 좀 배우고 용돈벌이나 하세요. 참. 정말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게 되었네요. 그리고 딸아이는 결심했다는 저를 데리고 집으로 가더라고요. 그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다리가 퉁퉁 붓고 너무 힘이 들어 바로 떡 쉬신 후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딸이 통쾌하게 거실에서 웃고 있는 거예요. 너 괜찮아? 무슨 일 있어? 김서방은 어쩌고 이렇게 집에 와 있는 거야? 김서방은 무슨? 엄마, 나 이혼할 거야. 뭐? 그리고 나 절대 가만 안 있어. 이거 봐. 딸이 보여준 내역은 가게 곳곳에서 보인 위생관리가 엉망인 사진들이었고 그 사진을 모두 보건소에 제보하고 있던 모습들이었어요. 엄마, 내가 왜 어제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는 거 보고 가만히 있었는 줄 알아? 이러려고 가만히 있었던 거야. 우리 집 무시하는 거 나 절대 못 참지. 한 번은 넘어갔지만 두 번은 못 참아. 어머님이 그러시더라. 김서방이 나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빈날 절대 가만 안 있을 거라고 말이야. 딸이 해준 얘기는 가관이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저희 집을 업신여기던 사돈은 본인 아들이 제 딸에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비는 모습을 보이자 화를 참지 못했고 딸이 없는 줄 알고 아들에게 더 큰 치욕을 줄 거라며 막말을 했다고 했어요. 네가 뭘 잘못했다고 걔한테 빌어빌기는 이혼하자고 하면 하면 될 것이지. 엄마는 왜 내 가정을 파탄내려고 해요? 솔직히 장모님이 뭔 잘못이 있다고 엄마가 식당에서 원산지 속이고 판매한 게 잘못인 거지. 그러니까 제발 우리 가정 그만 좀 파탄내요. 뭐? 우리 집안이 귀족집인데 그깟 벌어지 집안 딸한테 벌벌 기어야 해? 그리고 원산지 그까짓 거 속인 게 뭘 그리 잘못했다고. 내가 남기려던 식당까지 철거하게 만드냐고. 나 절대 안 참아. 넌 가만히 있어. 그 여자 코를 납작하게 할 테니까. 사돈은 작정하고 저 개업식에 초대했고 제 딸 앞에서 저에게 치욕을 준 것이에요. 그리고 똑똑했던 딸은 그걸 참는 듯 하였지만 이렇게 뒤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정말 이 모든 걸 보고 나니 저 역시 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딸은 이를 갈며 시어머니가 시킨 식당 일을 아무런 불평 없이 했으며 그 식당 일을 하는 와중 역시나 원산지를 속인 것들과 위생 상태가 엉망인 곳들을 찾아 싹 다 사진을 찍어두었어요. 심지어 불법 체류자를 쓴 종업원들까지 싹 다 고발을 하였던 거죠. 동네 유지였던 사돈네 가게는 그렇게 개업한 지 10일도 안 돼서 보건위생 단속에 걸려 가게는 문을 닫아야 했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사돈은 결국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네요.
일이 이렇게 되자 사위는 난리를 떨어댔어요. 너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가혹할 수가 있어? 어? 그래도 엄마인데 나랑 이혼할 생각은 아니지? 아니, 너랑 이혼할 거야. 그동안 네 엄마가 우리 엄마 무시하고 막말할 때 솔직히 너도 동조했잖아. 이제 와서 이혼한다고 울고불고 난리치니. 그때 빌었지? 이미 늦었어. 난 그때부터 너랑 이혼 준비를 차근차근 했거든. 아이도 데려와야 하고 더 확실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참았던 거야. 근데 역시나 네 엄마는 네가 나한테 빌었다고 하니까 바로 우리 엄마 엿먹을 생각부터 하더라. 나 그렇게 바보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가 공들여 키웠는데 내가 왜 이러고 살겠어. 그러니까 이제 넌 잘난 네 귀족 집안 건사하고 살아. 장모님, 뭐라고 말 좀 해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딸도 있는데. 아니, 나도 이제 이렇게 벌벌 기고는 안 살아. 우리 딸 앞날 내가 더 빛나게 해줄 거니까. 그렇게 저에게 일당이라고 5만 원을 던진 사돈의 대가는 정말 가혹했고,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었기 때문에 큰 벌금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돈네 가게가 문을 닫고 들려오는 소식이 더 가관이었어요. 맨날 돈 자랑을 하던 사돈네 집은 알고 보니 빚이 수억이었고 매달 빚을 돌려막기 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번지르르 꾸미고 살았지만 속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는 집안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센 척을 하며 살았나 싶기도 한 게 사돈의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었어요. 사돈의 거짓말에 돈을 꿔준 사람들도 이미 한 트럭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무리해서 100평 가게를 개업한 사돈네 가게는 있는 돈 없는 돈을 끌어다가 만든 가게였고 투자까지 거액을 받아 시작한 가게였더라고요. 사돈, 제발 우리 며느리 좀 설득해 주세요. 네? 이혼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시엠이 콩밥을 먹인다는데 말이 되는 소리예요? 내가 이 지역에서 콧방귀나 끼는 사람인데 이건 아니잖아요. 콧방귀 같은 소리 하네 진짜. 애초에 모든 게 거짓이었던 사람들 우리가 용서할 것 같아? 그리고 사람 먹는 걸로 그렇게 장난치면 좋아? 그게 가장 큰 죄라고. 알겠어요. 다 알겠으니까 제 말 좀 들어보고 진정 좀 하세요. 그렇다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혼하면 이제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며느리가 대기업에 월급이 한두 푼이 아닌데 지금 그걸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귀족 집안이라고 노래를 불렀으면서 이제 와서 이혼이 아쉽나요? 당신이 주둥이 놀린 대로 흘러가는 거니까. 그리고 남은 인생 반성하고 살아요. 사돈은 절규했고 그렇게 제 딸은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끝까지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사위 때문에 말이죠. 이렇게 지저분하게 끝내진 말자. 그래도 한때 같이 살았는데 난 그래도 당신이 우리 집안만 욕보이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거야. 하지만 당신은 나중에는 어머님과 한통속으로 우리 집을 멸시하고 무시했지.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행동 대가 다 치르는 거야. 제발 세영아, 이러지 마. 우리 딸이 불쌍하지도 않아? 불쌍하니까 이혼하지. 당신같이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을 아빠로 여겨갈 수 없잖아. 그리고 어머님이랑 다신 엮이고 싶지도 않아. 우리 집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본인이 개업한 가게에 우리 엄마 보고 설거지를 하라고 해. 진짜 지나가던 개들이 놀랄 소리지. 이거 솔직히 TV에 나올 일이야. 그건 내가 미안해. 장모님이 가게 같은 거 하시고 싶어 했으니까 엄마는 좋은 뜻으로 그런 건데 좋은 뜻으로 그런 거라고? 그래서 5만 원 던지면서 조롱했니? 나 당신이 아무리 말해도 절대 용서 안 되고 당신 엄마 이해 못해. 그러니까 법대로 하자. 우리 혼인 파탄은 다 당신네 가족 때문이니까. 사위는 빌었지만 딸은 절대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결국 둘은 이혼 소송을 했어요. 다행인 건 능력이 좋았던 딸이었기에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었고 매번 시어머니에게 들은 폭언이 이혼의 귀책 사유가 되어 이혼도 쉽사리 결정이 되었죠. 그리고 사돈은 이 지역에서 이제는 입만 열면 뻥쟁이에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음식 가지고 장난을 친 아주 나쁜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때도 원산지 속여 팔더니 이제는 아주 위생이 엉망이었다며? 아니, 그날 간 사람들 배탈이나 안 났으면 몰라. 아주 싼 재료만 사다가 그렇게 비싸게 팔아놓고 반찬들도 다 재활용했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먹을 걸로 사람이 그러냐. 아주 천벌을 받아야지. 내 말이 그때도 왜 새형네가 뒤통수 친 게 아니라 애초에 가게 팔 때 저런 말도 없이 포장만 잔뜩 해가지고 팔려고 했던 거였대. 외지 사람이라 몰랐지 뭐야. 이제서야 우리가 새형네한테 오해를 푸네. 어쨌든 아주 꼴보기 싫었는데 잘 됐어. 이제는 다시 이 동네에서 절대 가게 같은 거 내지도 못하게 해야지. 가게 이제 못 낼걸? 아마 돈도 없이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대. 그렇게 사돈은 동네 유지에서 모든 돈과 가게를 잃은 빚쟁이 아줌마가 되었어요. 이렇게 되니 저에게 진정으로 미안한 척을 하는 사돈이었죠. 저 이제 진짜 다 잃었어요. 이번엔 진짜 잘해보고 싶었는데 가게도 잃고 지금 빚도 어마어마해서 개인 회장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요? 사돈, 저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요? 그래도 우리가 사돈이었는데 저 딱 천세 찍고 알돌만 꺼주면 제가 진짜 찍소리도 안 하고 살게요. 귀족 집안이라면서 이럴 때 돈이 없어요? 알잖아요. 저 투자도 무리하게 하고 가게도 한번 망했던지라 다 빚이었던 거. 제발요. 그러게 진실되게 살았어야죠. 사람들이 먹는 걸 가지고 그렇게 못되게 구니 이렇게 벌을 받는 거예요. 남들한테 속인 만큼 본인이 한 주에 달게 받고 알아서 희생을 하든지 파산을 하든지 하세요. 그래도 한 번만요. 네? 제가 무릎이라도 꿇고 빌게요. 제 인생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고요. 그러게 거짓된 삶을 살지 마셨어야죠. 제가 다 반성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아니요. 앞으로 두고두고 더 반성하세요. 그렇게 사돈은 절규했네요. 그리고 저희는 동네를 떠나 원래 살던 동네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고 딸과 합가를 하였어요. 생각해보니 그 동네에서는 참 좋은 일보다는 항상 마음이 무거웠던 일만 있었거든요. 딸은 열심히 일을 하고 저는 열심히 딸을 위해 손녀를 봐주었네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속은 뻥 뚫린 기분이었어요. 늘 그 집안에서 딸이 어떤 대접을 받을까 전전긍긍 걱정을 하였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 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딸이 하고자 하는 걸 제가 서포트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혼 소송이 다 마무리된 어느 날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작은 가게 하나 하세요. 뭐? 됐어. 우리 국민연금 나오는 것도 있고 가게는 우리 운명이 아니야. 아니야. 엄마 진짜 잘할 수 있을 거야. 딸이 내민 통장이었어요. 됐어, 너도. 너 이제 살면서 돈 들어갈 데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엄마가 집 정리하고 나오면서 나한테 준 돈도 있잖아. 나 진짜 돈 많아. 그동안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 키워줬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한사코 거절을 했지만 딸은 통장을 건넸어요. 그리고 남편과 저희는 고심 끝에 그 통장을 고사했고 제가 모은 작은 돈과 대출을 이용하여 동네 아파트 상가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네요. 그리고 딸이 준 돈은 그대로 묵혀두었어요. 사실 늘 작은 가게를 하고 싶었던 건 제 꿈이기도 했고 제가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제 힘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그리고 막상 실행에 옮기자 참 뿌듯한 생각도 들었죠. 엄마, 이걸로 하시라니까. 맡아두고 있을게. 마음만으로도 고마워, 우리 딸. 딸은 이혼했지만 정말 씩씩하게 살아갔고 저희 역시 손녀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 덕분에 손녀는 정말 밝게 자라고 있고 운이 좋았던 덕분인지 반찬 가게는 동네에서 소문이 나서 눈코 뜰 수 없는 바쁜 하루를 지내고 있죠. 주말에는 딸과 손녀와 함께 온전히 시간을 보내고 평일이면 손녀의 픽업과 제 가게를 운영하는데 참 행복하다 싶네요. 당신이 그래도 이렇게 늦게나마 활력도 찾고 그 좋아하는 음식 만드는 일을 하게 되어서 보기가 좋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그래도 나 바쁠 때 애기도 많이 봐주고 하잖아. 고마워요. 고맙긴. 평생 자기가 내 뒷바라지 했으니
이제는 내가 뒷바라지 해야지. 집안일은 걱정 말고 당신은 당신 하고 싶은 거 해요. 당신이 나를 평생 내조한 만큼 나도 당신 같지 않겠지만 나름 최선을 다할 테니까. 늦게나마 당신 가게 차려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축하해. 남편은 늦게나마 가게를 시작한 저를 참 많이도 응원해 주었고 가족들의 응원 덕분인지 진짜로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이름을 걸고 하는 반찬 가게라서 그런지 정말 깨끗하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고 있어요. 한 번은 딸에게 이혼을 해서 마음이 안 좋지 않냐고 하니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엄마, 난 인생을 배웠어. 그리고 우리 딸이 있으니 너무 행복해. 그리고 더욱 열심히 살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내 걱정은 말아요. 걱정을 시키지 않으려고 한 말이겠지만 늘 씩씩한 딸이었기에 지금도 잘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할 일은 그런 딸에게 짐이 되지 않고 딸이 힘들 때 뒤돌아볼 수 있는 작은 언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나이가 이 정도 되니 이렇게 글을 쓰며 제 이야기를 공유할 수도 있네요. 여러분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번뿐인 인생 늦더라도 꼭 하고 싶은 건 이루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